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30일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에게 방송을 전달 못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방송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지만 지난 제가 2주간 못한 동안에는 나라 안팎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일본의 기시다 수상이 5월 초에 한국을 방문해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그 셔틀 외교,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삼국 소위 동맹체제를 굳건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특히 일본에 있는 소위 그 원전 파괴, 지난 몇 년 전에 그 쓰나미로 의해서 일본의 그 동북지방에 엄청난 원전의 파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자력 누수가 발생했고, 그 누수를 일본은 저장을 해놨지만 그것을 이제 소위 동해안 바다에다가 풀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IAEA의 사찰 검증을 받고 또 우리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 하여금 일본에 와서 실질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일 간에 아주 어려웠던 문제 하나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소위 신냉전 구도에서 하나의 관계를 정상화했다는 것은 지소미아라고는 정보 공유에도 중요한 역할하고, 그 다음에 소위 여러 가지 첨단 장비 또는 부품, 소재 등에 있어서 소위 일본과 한국이 원활한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인도네시아 이런 몇 개 국가가 소위 그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은 한국은 이미 GA, 그러니까 7 다음 국가로서 인정을 세계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이번에 히로시마에서 거행된 G7 회의에는 일본의 기시다 수상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현지에 45년 8월 달에 투하됐던 원폭 피해자, 당시 조선인이요 약 3만 명의 유령비가 써 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으로 두 나라 정상이 헌화를 하고 마음에 깊은 애도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지구상 어느 곳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한 것도 또 하나의 큰 효과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있는 동안에 사실상 11개국 정상과도 회담을 동시에 실현했다고는, 그러니까 소위 옵서버 3나라, G7 7나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국제적으로 아주 화려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은 어느 나라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강국으로 등장했음을 선언한 거죠. 그리고 지난 24일 한국은 드디어 우주로 우리의 위성을 발사해서 8개 적은 위성들을 각 지역에 배치해가지고 달 탐사라든지 그 외 우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달할 수 있는 소위 7대 우주 강국에 올랐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대한민국이 됐습니까? 순수한 우리 기술로 한치 오차도 없이 550km 지점에서 8개 위성을 20초 단위로 분리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가슴을 졸이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저 알래스카 기지하고 수신이 되는가에 대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수신에 성공하고 분리된 작은 위성들도 제 역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당군도 덩실덩실 춤을 춰야 할 경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화려한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절대로 선진국 대열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린 이미 선진국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우리 중앙노동경제연구원과 거기 노동부 산하에 있는 교육개발부 동시에 자매회를 맺었습니다. 앞으로 9월 달에 가서 그들의 기술교육을 저희 중앙노동경제연구원이 직접 실시할 겁니다. 행안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에 저는 옆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가봤습니다. 육로로. 우리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바로 인근에 있는 쉰게이트라는 약 350만 명 카자흐스탄의 세 번째 큰 도시에 가서 상황을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국경을 들어가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5군데에서 검열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명분은 마약 검열입니다. 자동차 내부로부터 사람 몸수에까지 뭐든 들고 가는 짐 가방을 수색했어요. 한 데마다 이름하여 뇌물이 들어가야만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또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올 때는 거의 6시간이 걸렸습니다. 똑같이 절차는 한 데마다 뇌물이 있어야만 차가 다음은 1m라도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이름하여 국경수비대, 세관, 모든 공공기관원들이 나와서 마약 검열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지연시키고 계속 시간을 끕니다. 온전은 휴양차 하나도 없어요. 앉을 만한 의자도 없습니다. 햇빛은 뜨겁고 날씨는 30도, 40도 오르내리 하는데 자동차라고 그렇게 좋은 차도 없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뼈저리게 느낀 것이 대한민국은 선진화됐구나. 대한민국도 지난 70년, 80년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까? 공항을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 인천공항처럼 세계적인 공항이 없습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거의 비행기 타는 시간, 공항에서만 2시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참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백척간두에 서 있다. 백척간두.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매달려 있고 거기서 우리는 어디로 뛸 것인가, 어디로 나를 것인가를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절망 상태에 있을 때 피테라고는 교육학자는 독일 국민에게 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상흔을 떨쳐버리고 돈 잃어버린 거, 명예 잃어버린 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독일을 재건하자고 외쳤어요. 또 프랑스가 공화국을 세우고 부패에 휩쓸렸을 때 볼테르라고 하는 작가는 유혹의 복도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부패하고 썩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밝은 정신으로 그 유리창 같은 복도를 건너서 꺼리낌이 없이 갈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의 검은 속셈을 드러내고 솔직한 마음으로 거울 속에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프랑스 사람이 된다면 프랑스는 다시 대국이 될 거라고 외쳤던 볼테르의 계몽시대 사상 책을 또 저희는 생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제가 그동안 또 방송을 해놨더니 여러 군데에서 방송이 듣고 싶다고 또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왔어요. 고마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매주 꼬박꼬박은 못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시사성이 있을 때, 또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다면 저는 기필코 방송을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경제 아닙니까?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치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국민이 이미 나태해져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화려한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이 1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 아닙니까? 임가공으로부터 중화학공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수출 강국입니다.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수출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들어왔습니다. 간단하죠? 반도체가 과거 성장의 90%가 마이너스로 들어와서 그랬어요.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그러니까 수출액 30%를 지탱해 주었던 반도체가 마이너스로 돌았으니까 수출이 일어설 기미가 없죠. 그의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부분도 또 우리의 스마트폰,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이폰에게 밀리고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제품들에게 밀립니다.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몇 개월 더 있어야 조금 꿈틀거린다고 그래요.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를 마마 매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이제 반도체의 새로운 성장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미중 간의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반도체 시장에 공급이 딸리니까 우리 한국에게 그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고,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과 반도체 협약을 강화하자고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기술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죠. 아직은. 그리고 중국은 우리 기술을 급격히 추월해요. 우리는 중국에다 그동안에 중간재를 팔았습니다. 상당한 수준에 올라온 기술을 공급하고 그 제품들을 중국 시장에 내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 무역의 한 30%를 지탱하던 우리나라가 이제 10%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 감당이 어렵게 됐어요. 코로나 한 3년 동안에 중국이 중간재에서 많이 기술적 축적을 해가지고 따라왔어요. 지금 조선 반도체가 우리를 추월해 버렸어요, 중국이. 이게 큰 걱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도 한국의 수출 효자 품목은 자동차하고 초선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강하지 않습니다.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무역 적자가 무려 477억 불이 훨씬 넘은 500억 불 가까이 무역 적자가 났어요. 금년 5월까지 우리나라 무역 적자는 295억 불입니다. 작년 적자에 벌써 61%를 넘어서 버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빚은 GDP를 추월해가지고 세계에서 GDP를 추월한 가계부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OECD 중심으로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부채 비중은 각 기업을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22%예요. 아시아에서 지금 5위권에 육박했어요. 아시아가 45개국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뭘 말합니까? 우리 경제가 이제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치가 이런 것을 서둘러서 협의하고 동력을 살려서 기업에게 신바람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GPT라고 인공지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이 시대가 와가지고 모든 산업에 대규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동차는 전기차로 수소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력을 생산했던 화력이나 수력은 태양광, 풍력, 원자력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난 정권에서 원자력 탈원전이라는 이름 밑에서 약 3, 40조의 손실을 봤어요. 또 소위 서민정 측에 있어서 너무 포퓰리즘을 쓰다 보니까 부채가 건국 이래 짊어진 부채에 거의 육박할 만큼 큰 부채를 짊어졌어요. 약 400조 이상을 졌다니까. 이게 국민이 감당할 만한 부채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 같은 건강한 나라도 디폴트 선언 직전에 지금 바이든과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겨우 유보를 좀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디폴트 직전에 있는 나라예요. 경제 파산 선고를 해야 돼요. 이게 화려한 대한민국의 이면에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걸 우리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인들이 자각해야 됩니다. 정당의 이익 이전에 국가의 이익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외교의 최고의 목적은 국가이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익이에요.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겁니다. 정치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거대 야당들이 발목 잡고 입법을 조금 더 건져내면서 양보지 않고 있고, 또 대통령은 타협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국민은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다행히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고 한국,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지금 내일 모레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고 해요. 그건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죄한 거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에요. 그런데 소련과 중국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사실상 제재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없이 소모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수도를 러시아가 공격해서 이란에서 생산한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는 접하고 있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영토를 기습하고 자기 체제를 강요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한 달씩 안 나타나다 또 나타났어요. 북한 내부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식량 위기는 앞으로도 한 2달 동안 계속될 거예요. 아직 햇벌이가 안 나오잖아요. 아직 고구마를 캘 수 없잖아요. 위기 대체 식량이 없어요, 북한에. 지금 당마당 경제로 80% 운영하다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밀수품이나 정상적 무역거래가 안 되니까 장마당에 공급이 안 돼서 시장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이 마음 놓고 먹고 싶은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휘발유값하고 쌀값을 동결시켜 놓고 만약 비밀거래나 암거래가 되면 처형을 당해요. 바꿔 말하면 북한도 공급망이 파괴되어 버렸다 그래요. 이거 수습하기 어렵게 됐어요.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조짐도 있어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 주변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화려한 대한민국 이면에 대척간도에 서서 오늘 제가 호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각성해야 됩니다. 정치적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제 다가오는 선거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정치적 행위를 철저히 미래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고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도 분발해야 돼요. 변화의 속도에 빠른 속도로 따라가서 과거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기계를 파괴했던 어리석은 운동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미래 세계를 추격하고 거기 앞장서서
잡을 자리를 정착해 가려고 그래야지. 옛날에 미련에 집착해가지고 과거를 그리우면서 그런 산업을 계속 끌고 가다가는 모두가 망해버리는 불행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부디 냉철하게 우리 스스로를 자성합시다. 자성해서 이제 당군 이래 처음으로 올라선 선진국 대열에 자리를 내놓지 말고 그 더 승화 발전시켜가지고 태평양 문명시대 한반도 시대를 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조금은 더 고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끌어안고 품고 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통일국가가 되면 어차피 북한의 경제를 우리가 떠받들고 거기서 나오는 자원을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개발해가지고 세계 시장을 가야 돼요.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서야 됩니다. 그게 성장의 모멘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백척간도, 백자가 되는 높은 하늘 꼭대기에 올라서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비장한 각오가 없이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화려한 대한민국 백척간도에 서다 결정하십시다. 다시 한번 분발합시다. 미래를 향해서, 전진을 향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다듬어 새로운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기꺼이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노병은 죽지 않았다고 했듯이 나이든 이 사람이 호소하고 외치는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